2022년 10월 7일 늦은 저녁 중국 더양시에 살고 있었던 류 노인은 한참 꿈나라 여행 중이었습니다. 신나게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꽝!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게 돼요. 아우, 이게 무슨 소리야? 싶어 창가로 가보니 큰 차 한 대가 요란스럽게도 지나가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쓱싹쓱싹 끼끼 누군가 나무를 베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 한밤중에 누가 나무를 자르는가? 설마 나무 도둑? 이 노인은요, 궁금해서 나가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도 너무 오고 괜히 나갔다가 뭔 일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잡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이 노인은 궁금증에 바로 밖으로 나와 바닥에 나있는 차량 바퀴 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 자국이 멈춰 선 곳은 노인 집 근처의 한 숲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숲 안쪽에 큰 구덩이가 파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 구덩이 위에 무슨 큰 자루 같은 게 덮어져 있어.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죠. 무슨 묘를 파다 만 것도 아니고 구덩이에 큰 자루가 덮여 있다. 그 자루를 걷어볼까 했지만 이때 이 노인은요, 이 숲 땅이 내 땅도 아닌데 괜히 건드렸다가 불똥 튀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냅두고 돌아갑니다. 그리곤 이 땅 주인한테 전달해요. 당신 땅에 구덩이 생겼어. 누가 깊게 파놓고 거기 위에 그 자루로 막 덮어놨던데? 얼른 가서 확인해봐. 땅 주인이 가서 봤는데도 불길하니 이상하니까 이 사실을 마을 지도자, 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알립니다.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이 소문이 퍼지더니 경찰 귀에까지 들어가요.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그 자루를 딱 걷었더니 상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여자 시신이, 당시 시신은요, 상의는 벗겨져 있었지만 상의 위에 반팔 티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자켓도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의는 청바지 입혀 있었어요. 딱 봐도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한 20대 초반 정도? 이 부검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피해 여성의 온몸이, 온 장기가 다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 원인 또한 출혈 쇼크였습니다. 사망한 지는 약 한 이틀에서 3일 전 정도?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거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죽어간 그녀는 누구인 걸까요? 경찰이 이 피해 여성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애를 쓰는 그 시간, 중국 푸젠성에 살고 있었던 허창민과 그의 아내는 딸 허링 때문에 지옥의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딸 허링은요, 28살로 이 부부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 유일한 딸이었어요. 정말 이 부부가 오매불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 이 딸 허링은 어릴 때부터 춤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성격도 엄청 활발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다 허링은 청도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때부터 전문적으로 댄스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는 푸젠성 집에 있고 딸은 청두 집을 따로 얻어 독립을 해요. 이 가족은요, 서로 떨어져 있긴 했지만 매일같이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2022년 10월 6일 이날 하루 내내 연락이 안 되더니 다음날 7일 아빠한테 문자 하나 띡 보냅니다. 아빠, 나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5천 위안 보내줘. 여기서 5천 위안 하나로 이제 검색해보니까 한 93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때 이 아빠는요, 왜 필요한지, 왜 보내달라고 하는 건지 등등 이런 거 전혀 안 묻고요. 문자 확인하자마자 바로 돈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딱 이 이후 아버지가 딸, 돈은 받은 거야? 어떻게 밥은 먹고 다녀?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엄마가 전화해도 안 받고 이럴 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불길한 느낌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숲속에서 발견된 젊은 여자, 허링이었습니다. 아니, 이 소식을 엄마 아빠가 들었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겠습니까? 내 딸이 죽었대. 그것도 살해당한 것 같다는데. 충격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엄마 아빠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앞서 그랬죠. 부검했을 때 이 딸 살해된 지 약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된 것 같다. 지금 경찰이 시신 확인한 게 8일이에요. 8일. 3일 전이면 5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그랬습니다. 10월 6일 내내 엄마 아빠랑 연락 안 되다가 10월 7일 갑자기 아빠한테 문자 하나가 날라왔다고. 아빠, 나 돈 붙여줘. 그런데 내 딸 사망 시점이 10월 5일이나 6일쯤이라고? 그럼 문자 보냈던 이때 내 딸은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건데 내 딸 핸드폰으로 내 딸인 척 문자 보낸 이 새끼 누구냐? 노인의 증언에 나오는 의문의 찻소리. 경찰은 그 차가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CCTV를 다 회수, 확인해 들어가는데 흰색 SUV 한 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정말 다행히도 이 차 번호 확인됩니다. 해당 차주의 이름은 당시 33살이었던 류타오. 바로 주소 확인해서 경찰 날아갔죠. 바로 체포했죠. 이놈은요, 바로 자기가 허링을 산에 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이진 않았다고 말해요. 이놈 말은 이렇습니다. 회사 면접으로 만난 건 사실이에요. 회사에서 이래저래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깐 뭘 사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갔다 와보니까 허링이 높은 데서 떨어져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서 죽은 줄 알고 어찌할 줄 몰라 차에 태우고 산에 와서 묻었던 거예요. 허링은요, 진짜 높은 곳에서 떨어진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온몸이 다 부러지고 장기 다치고.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 허링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왔을 땐 이미 그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자기가 밀거나 자기가 그녀를 죽이거나 한 건 전혀 없다고. 자기 혼자 이렇게 된 거다. 내 잘못은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묻은 거밖에 없다. 라는 이놈의 말, 사실인 걸까요? 어쨌든 여자가 다쳐있는데 병원으로 안 가고 땅에 묻어? 왜 여자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다면서 마치 자기 잘못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쫄려 묻은 것처럼 보이는데 후처리가 이상하잖아.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면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게 보통 행동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길거리에 다쳐 쓰러져 있는데 구조대를 부르려고 하지. 저 사람 다쳤나 보다. 저 사람 데려다가 땅에 묻어야지 하고 데리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쓰러져 있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보고 묻어야지 하고 데리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인 걸까? 사실 이 둘은요, 안지 얼마 안 된 사이였습니다. 불과 약 한 달 전에 알게 된 사이였어요. 2022년 9월 초. 뭘 통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채팅으로 몇 번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허링이 얘기한 거예요. 오빠, 나 취업해야 되는데 머리 아파 죽겠어. 이 말에 이놈이 그래? 허링, 그럼 오빠네 회사에 취직할래? 그렇게 면접 보자면서 사건의 그날 자기 회사에 이제 그녀를 초대했던 겁니다. 여기서 웃긴 건요, 아니 지가 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자기도 그냥 직원일 뿐더러 이 회사는요, 신입사원을 뽑을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채용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유인을 한 거죠. 거짓말. 이 류타오는요, 양아치였습니다. 매일같이 채팅으로 여자 꼬시고 만나고 자고 또 여자 꼬시고 이 낙으로 사는 남자였어요. 일은 하지만 돈도 어영부영 다 써버리는, 그래서 항상 궁핍했습니다.
실제 이놈이요, 자기 회사로 이제 유인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이놈이 살던 집 월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났네. 지낼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상사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막 처참하게 울면서 팀장님, 제가 쫓겨나서 살 곳이 없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데요, 저 한두 달만 회사에서 좀 지내면 안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너무 울면서 그러니까 상사가 오케이를 했던 거예요. 즉 허링을 회사로 유인했던 이때 이놈 회사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채용 계획도 없는데 자기가 사장도 아니면서 면접 보자고 허링을 꿰어냈어요. 회사에서 만나가지고도 자기가 면접 보는 것 마냥 복지 혜택이나 뭐 작업 분위기, 해야 할 일 이런 걸 막 짓거렸었대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놈 목적이 뭐였겠어요? 딱 보이잖아요. 회사 안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사건의 날은 이렇습니다. 영상을 크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이게 유튜브 심의에 걸릴까 싶어가지고 우선 제가 영상을 좀 작게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0월 6일 오후 두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고 오후 8시쯤에 진짜 류타오 혼자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그는 빈손이에요. 그는 다시 허링이 있는 방 쪽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20초 정도 지났을 때 위에서 뭔가 떨어집니다. 3층에 있었던 허링이 떨어진 거예요. 류타오가 허링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20초도 안 돼서 3층에서 떨어진 건데, 그런데 이 CCTV를 잘 보니까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허링 안 죽었습니다. 손발이 움직여요. 놀래서 달려온 류타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놈은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닌 3층 관리실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허링의 옷과 가방 치우고요. 신발까지 집어들고 차를 끌고 와 태웁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묻은 거예요. 자, 앞서 언급했지만 이때 허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묻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실제 회사 3층 관리실 창문에서 허링의 신발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링이 뛰어내리려고 3층 창틀에서 발견됐거든요. 이 창틀에 직접 올라갔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뛰어내렸다는 건데 왜 그랬겠습니까? 이 관리실을 벗어나야 한다, 도망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류타오가 뭔가 개쓰레기 짓거리를 했으니까 그랬겠죠.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류타오 지 말로는 그래요. 사건 당일 3층 관리실에서 복지, 작업 내용, 급여 등등 이런 설명을 딱 했는데 허링이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6시쯤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류타오 자기한테 2,000위안 좀 빌려달라고 했대요. 이게 맥락이 맞습니까? 면접 보러 와서 얘기 다 듣더니 조건이 안 맞아.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할 순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2,000위안을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앞서 그랬죠. 류타오 그지였어요. 돈이 없다고 했더니 허링이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허링의 상의를 잡아 당겼대요. 즉 몸싸움을 했다는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앞서 시신 상태를 설명드릴 때 상의가 아예 벗겨져 있었고 티셔츠와 자켓이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잡아 당겼다면서 티셔츠와 자켓이 함께 벗겨져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잡아 당겼으면 늘어나거나 찢어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여튼 지 말로는 몸싸움까지 일어났고 류타오가 힘을 쓰기 시작하니 겁이 나기 시작한 허링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에 류타오도 무서워서 강제로 옷을 다 벗겼다는 거예요.
그리곤 알몸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협박하려고. 야, 너 경찰에 신고하면 이 사진 내가 다 퍼뜨린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알몸 사진 찍었다면서. 그거 어딨는데? 경찰 조사했을 때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도 이 사진 확인 안 됐습니다. 핸드폰에 알몸 사진 없었어요. 그러니까 류타오의 이런 증언은 이 주둥이 말뿐인 거예요. 자기 말로는 다 베껴놓고 알몸 사진을 딱 찍고 나니 성관계가 너무 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처음이래. 처녀래. 그 소리에 멈췄다는 겁니다. 하려다가 안 했다. 그 후에 배고프다고 해서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이제 뭐 먹을 거 살 겸 회사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때의 시간이 저녁 8시. 이 관리실을 나가면서도 그는요, 허링이 도망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관리실 문을 밖에서 이제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문을 못 열게끔 잠그고 나갑니다. 그렇게 뭘 사러 나갔는데 결론은 이놈 빈손으로 돌아왔죠. 딱 돌아와서 보니까 허링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상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 뭐야. 아까 CCTV 상에는 남자애가 뭐 사러 회사 나갔다가 돌아왔고 남자애가 허링이 있는 곳으로 가고 20초도 안 돼서 허링이 떨어졌다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말은 자기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허링이 떨어져 있었다고? 네, 맞아요. 말이 다르죠? 누구 말이 맞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CCTV죠. 즉, 이 새끼 말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허링을 병원 치료 받게 하려고 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서워서. 제가 민 거 아니에요. 전 이 죽음과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이 CCTV 속 보이는 류타오의 행동들, 그리고 재판장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이게 말해주고 있죠. 이 죽음에 자신이 크게 개입되어 있고 끝까지 거짓말만 해가면서 죄반성 일절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이놈은요, 아직 살아있는 그녀를 제발 살려달라고 온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도 애절하게 울고 있는 그녀를 살아있다는 거 알았으면서 범죄 현장에서 불과 1km 떨어진 숲 쪽으로 끌고 가 그녀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묻어버렸어요. 더 끔찍한 건 이런 짓을 하고 나서도 그는 전혀 죄의식 없이 피해자 허링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녀 아빠에게 돈을 요구하고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재판하는 과정에서조차 전혀 반성도 후회도 하지 않고 거짓말만 쓱쓱 해대고, 이런 놈에게는 뭐가 약이다? 죽음이 약이다. 아, 사실 죽음보다 태형이 약인데 제발 그냥 죽여주세요 라는 말이 이제 입 밖에 이제 스스로 나오게끔. 여튼 2023년 12월 26일 판사도 너무 재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만 나왔어야 했는데 사형에 집행유예 2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깜빵 생활 잘 하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건은요, 살아있었던, 살 수 있었던 피해자를 죽길 기다리면서 죽인 거예요. 산채로 묻어버리고. 끔찍합니다.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나불나불. 지는 죽기 싫은 거예요. 아우, 꼴배기 싫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은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에게 면접 보러 갔다가 화를 당한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 10월 17일 미국 미주리주에 살고 있었던 13살 소녀 메건 마이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소녀의 죽음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자살로 밝혀졌는데요.
여기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누군가 이 어린 소녀가 자살하도록 세뇌를 시켰다라는 건데 대체 이 어린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3살이었던 메건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16살 남학생 조시 에번스를 만나게 됩니다. 둘이 막 채팅을 하면서 속 얘기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 이 메건이 조시에게 호감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아. 이에 메건은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조시에게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호감을 표시했고 얼마 뒤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이 둘은 온라인 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메건은 학교가 끝나고 나면 조시와 채팅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컴퓨터로 달려가 조시와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요. 그 대화를 하면서 메건이 사실 나 좀 뚱뚱해. 그래서 어릴 때 뚱뚱하다고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렸었어. 그런데 너 만나고 우울증 같은 건 다 없어진 것 같아. 라면서 소개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조씨가 그래? 너가 얼마나 이쁜데. 너 놀린 친구들이 이상한 애들 같아. 내 눈엔 넌 정말 이뻐. 생전 처음으로 나보고 이쁘다고 말해주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날을 보내던 중 조씨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네가 친구들한테 되게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 더 이상 너랑 만나고 싶지 않아. 우리 헤어지자. 너무 갑자기 돌변하니까 놀란 메건은 왜 그러냐고 나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렸습니다. 비록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했으니까. 하지만 조씨는 그때부터 메건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넌 나쁜 년이야. 모두가 널 싫어해. 남은 인생 진짜 먹같이 지내기를 바란다. 심지어 이 조씨는 메건한테 네가 없어지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넌 사회의 쓰레기야. 없어져야 될 존재. 알아? 이 메시지를 받고 몇 시간 뒤 메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메건이 조씨를 만나 자살하기까지 이 모든 일은 고작 4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어린 내 딸을 허망하게 보낸 것 같잖아요. 도대체 이 조씨인가 뭔가 이놈은 뭐야? 직접 만나지도 않은 사이인데 이놈은 왜 이렇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걸까요? 메건이 사망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조시 에번스라는 남학생은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 때문에 어린 소녀가 상처를 안고 허망하게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메건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조시라는 남학생의 정체는 뭐였던 걸까요? 와, 이것도요, 알고 보니까 이 조시 에번스는 메건의 이웃이었던 40대 주부 로리 드루라는 여자였습니다. 남자도 아니에요. 주부, 이웃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뭐야? 조씨는 이 아줌마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 아줌마가 남학생인 척 하면서 메건이랑 사귀는 척하고 악의적인 메시지 계속 보내고 결국 죽게 만들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자는 왜 그 어린 소녀에게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와, 진짜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여자가요, 이런 짓을 벌인 이유는요, 메건이 내 딸과 싸워서 열받아서 내 딸 복수해 주려고. 이게 이유예요. 옆에 흰옷이 딸입니다. 내 딸이 메건이랑 싸웠는데 친 것 같아. 막 얘가 메건 짜증난다고 울고 불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야 울지마. 엄마가 메건한테 복수해줄게. 그래서 남자인 척 조씨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메건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귀는 척하고 메시지 보내고. 아니, 이웃이었단 말이에요. 오며 가며 서로 얼굴도 마주치고 인사도 했을 텐데 조씨인 척하며 메건과 사귀고 있을 때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매건이랑 길에서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 아줌마, 안녕 하면서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중인격 소름 돋습니다. 이 모든 게 밝혀지고 로리 드루는 검찰에 기소가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는 악의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하지만 결론은 무죄. 아무 죄값 받지 않았어요. 표정 보시면 웃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 너무 안타깝게도 이때 당시에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마를 그냥 풀어준 겁니다. 자기 자식만 소중해?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하긴 하겠지만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건데 이거는 살인이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여러 관할 당국이 온라인 괴롭힘 금지 법안을 제정하거나 검토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너무 화딱지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뚱뚱해서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우울증까지 있던 소녀였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던. 그런데 악의적으로 그런 소녀에게 접근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악마가 아닌가. 나는 네가 미친 듯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좋겠어.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가스라이팅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8년 10월 중국 한단시에 살고 있었던 양준에게 멋진 만남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양준이 온라인 채팅으로 예쁜 누나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닉네임부터 끌려. 이 두 사람은요, 채팅하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 누나가 먼저 적극적이야. 양준, 나 너랑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내일 우리 집에 올래? 라면 먹고 가.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남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요 누나? 갈게요. 그렇게 만나기로 한 날이 바로 10월 12일 오늘이었어요. 전날부터 두근두근 너무 설레기 시작한 그는 일찌감치 일을 다 끝내놓고 정성껏 치장한 후에 그녀가 말한 집 주소지로 출발. 얼마 안 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딱 차에서 내려 오늘 진도 다 나가는 날이구나. 두근두근 되면서 그녀 집 문 앞에 딱 섰는데 어라? 현관문에 크게 들어오지 말라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 이게 뭐야? 싶어서 그는 핸드폰에 손전등 있잖아요. 그걸 켜고 현관문을 딱 비춰보는데 10월 11일 경찰 조사 중 들어가지 마시오. 처음에 그는요. 내가 잘못 찾아왔나 보다. 그래서 다시 주소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맞아. 뭐지? 하면서도 우선 그는 그 경고문 무시하고요. 현관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는 몇 분이고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웠던 이웃이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 여기 401동 사는 주민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이웃 주민이 하는 소리가 거기 사는 여자 어제 죽었어요. 성폭행 당해가지고 죽은 것 같던데. 그 앞에 써져 있는 거 안 보여요? 경찰 조사 중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뭔 이 시간에 막 시끄럽게 하고 난리야. 이 말을 들은 양준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 타이밍에 띠리리리링 예쁜 누나가 양준씨 도착했어요? 이 말에 그는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니 저 지금 집 앞에 왔는데 경찰 조사 중이라고. 집주인 죽었다는데. 얼버무리니까 갑자기 이 이쁜 누나 막 승질을.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집 잘못 찾아가신 것 같은데. 그러더니 뚝. 이 양준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면서 소름이 싹 돋았을 거 아니에요. 놀래서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당황 타고 있는 이 모습을 그 근처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딱 봤네. 경비원 눈에는 이 양준이 너무 수상해 보였어요. 바로 양준한테 다가가 물어봅니다. 뭐예요? 누구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어제 알고 지낸 여자가 자기 집 여기로 오라고 주소지를 알려줘서 왔는데 아니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은 경비원은 양준을 곧바로 당직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양준 몰래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왜? 지금 이 집주인 여자 있잖아요. 성폭행 당해 죽었다는.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든 범인 안 잡힌 상태였거든요. 범인은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다. 너 이 새끼 딱 걸렸어. 그렇게 얼떨결에 양준 경찰서까지 연행된 거예요. 그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만나자고 했다. 주소지 알려줘서 왔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나도 벙쪘다. 말하는 거나 CCTV를 통해 봐도 진짜 양준은 범인이 아닌 것 같아. 경찰은 양준을 통해 중요한 단서를 얻습니다. 뭔가 촉이 양준에게 이 집으로 오라고 꼬드긴 그 사람이 살인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양준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 사건이 일어난 401호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준이 예쁜 누나와 한창 꽁냥꽁냥 온라인 채팅으로 바쁠 때 10월 11일 아침 한단시 경찰은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아요. 내 사촌 누이 곽정문이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 집에 찾아갔는데 누가 우리 누나를 죽이고 침대 밑 틈새에 숨겨놨어요. 누가 우리 누나를 죽였다고요. 경찰이 살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곽정문은 알몸 상태였고요.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명백한 타살이죠. 부검 결과 피해자는 34살 여성 곽정문. 사망 시각은 10월 2일. 사망 사인은 질식사, 목이 졸렸다. 피해 여성의 몸에 저항은이 없었어요. 사건 현장에도 몸싸움의 흔적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무래도 이 범인,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꽤 친한 지인이지 않을까 추정했어요. 동시에 경찰은 바닥에서 작은 혈흔 자국을 발견합니다. 이걸로 보아 시신이 발견된 침대 아래 틈새, 여기가 최초 범행 현장이 아니야. 다른 곳에서 그녀를 죽이고 침대 아래 여기로 옮겨놨네. 여러분, 죽은 시신은요 엄청 무겁다고 합니다. 그거 아시죠? 완전 만취, 술 취한 사람도 되게 무거운 거. 사망한 시신은 말해 뭐예요. 여자가 혼자 절대 못 든대요. 질질 끌었다면 그 끈 흔적 남게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장엔 질질 끈 흔적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범인은 남자로 추정이 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주변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한 달 기간 정도의 영상을 확인하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월 12일까지 별다른 단서 하나 없이 뭐지? 난감해하고 있는데 12일 밤에 딱 경찰서로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어제 사망한 채 발견된 곽정문, 그 피해자 집을 어슬렁거리는 이상한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 양준. 경찰은 양준을 통해 그놈의 이쁜 누나,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 그 누나와 온라인으로 나눈 대화 기록 모두 압수합니다. 보니까 이 이쁜 누나라는 사람과 양준 알게 된 지 5일밖에 안 된 사이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그랬죠. 부검 결과 곽정문, 그녀의 사망 날짜는 10월 2일로 추정이 됐습니다. 2일. 그런데 양준이 그녀와 약속해 만나러 온 날은 10월 12일이에요. 12일. 그런데 둘이 안 지 5일밖에 안 됐어. 10월 12일에서 5일 전이면 며칠입니까? 10월 7일 날 둘이 처음 알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곽정문은 10월 2일 날 죽었는데 10월 7일 어떤 여자가 양준한테 사망한 곽정문의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이리 오라고, 라면 먹고 가라고. 이때 채팅을 컴퓨터로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사건 현장에 가보니 곽정문이 쓰던 컴퓨터 본체가 사라지고 없네.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는 이 범인놈이 일부러 자기가 여자인 척 가장 온라인으로 남자와 채팅해서 꼬드겨요. 그리곤 내일 나랑 같이 잘래요? 우리 집 여기에요. 내일 몇 시까지 와요? 나 기다릴게요. 곽정문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죄를 이놈한테 덮어 씌우지. 도대체 이 얍삽한 이 범인은 누구인 걸까?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살해 전후로 2, 3일간의 통화 기록을 파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유난히 한 번호와 통화를 많이 했어.
이 번호 주인 누구지? 확인해 봤더니 통퉁이라는 여자. 바로 이 여자 소환시킵니다. 통퉁이라는 이 여자는요, 곽정문과 아주 좋은 절친이었다고, 친구라고 말해요. 이 여자 말에 의하면 곽정문이 사망하고 4일 정도 지났을 때쯤 자기가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았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죽은지도 몰랐을 때죠. 갑자기 문자가 와서는 자기 외지로 여행 와서 이래저래 연락을 잘 못할 것 같다고. 이 문자에 자기가 바로 전화를 했었대요. 그런데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이 문자에서 약간 자기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자 스타일이 달라. 이때까지 곽정문은 좀 없어 보인다고 오타를 거의 안 내고 쓰던 앤데 다시 다 지우고 오타 없이 다시 쓰고 했던 앤데 이날 보낸 문자는 유독 오타가 많아. 그러니까 범인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채팅해서 남자를 꼬드기고 피해자 곽정문의 핸드폰을 이용해 지인에게 곽정문인 척 문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냐고. 이 통퉁이라는 이 여자는 믿을만한 여자인 걸까요? 경찰이 혼란스러울 때 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곽정문의 은행 관련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는데 곽정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들이 현금 인출기를 통해 다 빠져나갔네. 은행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10월 3일 그녀의 돈을 다 빼간 사람, 화면에 지금 흰 모자를 쓴 여잔데 여러분, 체형이요, 피해자 곽정문 약간 살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CCTV 속의 여자도 약간 풍채가 있어 보여. 거기다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도 곽정문 집안 옷장에서 봤던 옷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 2일날 그녀가 사망한 걸로 추정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3일날 찍혔는데 뭐야, 그럼 설마 CCTV 속의 이 여자 죽은 곽정문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거야? 곽정문의 통화 내역을 주의 깊게 조사한 경찰, 그 과정에서 수상한 번호를 발견합니다. 1315 시작되는 핸드폰 번호. 이 번호는 곽정문과 한 달 연속 꽤 오래 자주 연락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했던 건 막 연락하다가 곽정문이 살해당한 시점쯤 딱 이 번호가 해제, 중지됐네. 바로 이 132번 누구 번호냐 조사에 들어가는데 그 번호의 소유자는 35살이었던 권혜희라는 여자. 경찰은 처음에 이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곽정문과 체형이나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 혹시 그 은행 CCTV 속의 여자가 이 여잔가? 경찰 바로 권혜희 집 수색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그 집안에서 사망한 곽정문의 컴퓨터 본체, 핸드폰, 지갑 등이 발견돼요. 바로 권혜희 신문 시작하는데 아니 이 여자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같은? 시신을 옮긴 것도 그렇고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경찰, 권혜희의 주변인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냈어요. 양홍재라는 남자. 권혜희와 동거 사이였다는데 바로 이 남자 조사 들어갔더니 와, 이 새끼 이거 유부남이네. 아내에 자식까지 있어. 경찰은요 권혜희한테 바로 대놓고 물어봐요. 양홍재 알아요? 그랬더니 되게 얼버무려. 또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때 경찰 탁 들이밉니다. 권혜희, 양홍재 그놈 그거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권혜희, 네? 유부남이라고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그녀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홍재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줄곧 부부라는 이름으로 동거했습니다. 전 대체적으로 양홍재 말에 잘 따랐죠. 믿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양홍재가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무 화가 나서 내 돈 갚지 않는 놈을 죽였다고. 그 말 듣고 너무 놀래서 자수하라고 설득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았어요. 양홍재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 보고 싶어 어떡해요.
그래서 어떻게 은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의 옆에서 범죄를 은폐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왔어요. 자신은 양홍재의 지도하에 모든 행동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양홍재가 갑자기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안 나 그러는데 핸드폰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뿐만이 아닌 사건 발생 후에는 권혜희한테 열쇠를 하나 주면서 곽정문 집에 가서 몇 가지 일을 자기 대신 좀 해달라고. 자기 너무 바쁘다고. 그 몇 가지 일이 곽정문 집에 들어가면 컴퓨터가 하나 있을 거야. 그 본체만 뜯어서 집으로 가지고 와. 집에서 연결해 컴퓨터를 켜면 그 안에 채팅 사이트가 하나 있을 거거든. 거기에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려줄게. 그걸로 로그인해. 그리고 남자 하나 꼬셔. 그 남자한테 내일 같이 자자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 주소로 오라고 해. 유인해. 아, 그리고 핸드폰 하나 또 줄 테니까 여기 안에 통통이라고 있거든. 여자야. 그 여자애한테 문자 하나 넣어. 여행 가서 연락 힘들 것 같다고. 그리고 곽정문 옷장 안에 옷 하나 꺼내 입고 은행 가서 이 카드로 돈 다 뽑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홍재 분명히 권혜희한테 그녀를 죽인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나한테 돈 빌릴 때는 5만 방구 다 끼면서 빌려달라 하더니 빌려주니까 딱 입을 씹네? 돈 빌리고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죽인 거라고. 이게 양홍재가 범행을 저지른 진짜 동기인 걸까요? 얼마 안 가 현지 식당에서 아내와 저녁밥을 먹고 있던 양홍재 체포합니다. 여러 증거들을 막 들이미니까 지가 뭐 어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물어봐야죠. 야 왜 죽였냐? 듣기로는 곽정문이 너한테 돈을 빌렸다는데 그래서 안 갚아서 죽였다는데 진짜야? 역시나 아니요. 진짜 이유는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 새끼 이거 본처에 아이까지 있으면서 권혜희한테도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걸 속이고 2년 동안이나 불륜 사이 이어갔어요. 아니 애초부터 본처가 지루하다 느껴가지고 딴 주머니 찬 놈이에요. 그 권혜희도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안 지루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처 몰래 권혜희 몰래 인터넷 채팅을 했는데 이때 곽정문을 딱 만난 겁니다. 곽정문과 권혜희 약간 닮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취향인 거예요. 이게 어디 안 가는 거죠. 새로운 신선함을 탐내던 양홍재는 즉각 곽정문에게 막 애정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양홍재의 달콤한 말에 곽정문도 나쁘지 않아. 다 받아주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실제로 만나기까지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얼마 안 가 둘은 또 연인 사이가 돼요. 새 여자친구 곽정문을 만난 후 양홍재는 지금 동거 생활하던 권혜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혜희 남주긴 아까워. 그래서 예를 들어 권혜희한테 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돈 벌러 외지 갔다가 주말에 올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누구 집으로? 곽정문 집으로. 곽정문 집에서 이 둘 또 알콩달콩 신혼부부 놀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놈 몇 달이 걸쳐놓은 겁니까? 본처에 권혜희에 곽정문에 아주 가지가지 처하고 있네. 하지만 양홍재, 곽정문과 지내면서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일은 제대로 처 안 하고 계집질만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권혜희도 권혜희지만 지금 자기가 책임져야 할 본처에 아이도 있는 놈이에요. 이래저래 돈이 필요한데 일은 안 해서 돈은 없고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게 된 겁니다. 누구한테? 곽정문한테. 사실 이 동거녀 권혜희는요. 돈이 있으면 다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이라는 걸 몰라. 모아본 적이 없어. 이걸 양홍재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키우려면 생활비를 좀 줘야 되는데 본처 돈을 손 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곽정문한테 치근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권혜희와 다르게 그녀는 돈을 모으는 여자였거든. 내가 똑똑히 봤거든. 그녀 집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통장과 은행 카드를. 그래서 양홍재가 그 누구보다 다정한 남자인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야 나 돈 좀 빌려줄래? 바로 갚을게. 그랬더니 의외로 싫다고 거부를. 자기는 바로 빌려줄 줄 알았는데
아씨 뭐야. 자기 예상에서 벗나가니까 사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또. 죽여버리고 전현이 모은 돈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 이 계획을 딱 세운 그날부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양홍재는 치밀해요 정말. 권혜희를 이용 그녀의 전화카드를 빌려 그러니까 핸드폰을 빌려 곽정문과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132번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권혜희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그리고 10월 2일 밤 곽정문 집에 찾아온 양홍재는 그녀와 신명나게 성관계를 가지고 그녀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손을 묶어요. 당연히 손을 묶는 과정에서 몸이 움직여지는데 자고 있던 그녀 안 깼을 리가 없죠. 자다가 놀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올라타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통장 카드 비밀번호 풀어. 그 후에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신명나게 잠자리 할 건 다 하고 말이죠.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이라고 오만 연기 다 하면서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 분위기를 잡고 성관계까지 그 관계까지 다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도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여자 죽일 거 생각하면서 이 여자와 물고 빨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정말 소름인 것 같아요. 사건 이후 그는 시신을 침대 아래 틈새로 옮기고 집을 모두 청소하고 권혜희한테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말한 후에 자기 말에 따르도록 만들어요. 애초부터 이것 또한 그의 계획 중에 하나였겠죠. 권혜희 그 기집애는 원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기집애였어. 걔 이용하면 되겠다. 권혜희 곽정문 집에 가서 본체 가지고 오고 그녀 핸드폰으로 지인들한테 문자 보내고 그녀 집에서 옷을 하나 입고 은행 가서 돈 뽑아와. 어쨌든 양홍재와 권혜희 모두 체포가 됐습니다. 당연히 양홍재 사형 플러스 사형 집행유예 2년이 나와요. 이놈 이 2년 동안 깜빵 생활 잘했네.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 권혜희는 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이 사건으로 우리가 상기해야 하는 건 세상이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온라인 만남, 채팅 조심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도 치고받고 뭐 죽이고 살리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나 단 둘만의 장소로 들어간다는 건 정말 이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룻밤 좋은 시간 보낼래요? 하루 데이트 상대 해드립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남자 혹은 여자와 히히낙낙 좋게 술 한잔 먹고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단둘이 있는다 혹은 숙박업소에 단둘이 간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남자 여자 모두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언급했던 양준, 인터넷으로 만난 여자 만나러 갔다가 자칫하면 자기가 살인범이 될 뻔했어요. 누명을 쓸 뻔했죠. 피해자 곽정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